어, 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입니다. 저희 인하대학교 다문화 융합연구소와 정석학술정보관이 공동으로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강좌에서는 기존의 사회하고 이주 시민과 세계 시민을 주제로 시민됨에 대한 그리고 공존에 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2025년도 타자와 연대, 다문화 시민의 윤리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타자성과 연대의 개념에 대해서 윤리적 실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좌는 매달 한 차례씩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다문화 사회의 복합성과 연대의 의미에서 보다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로 김영순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순 교수님께서는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님이시고 다문화 융합 소장님이시고 종과 이의회 이사장님이십니다. 강연 주제는 연민의 문화, 연대의 문화입니다. 교수님,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인하대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나 뭐 또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아마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주로 강의 대상이고 저희 연구소하고 MOU를 맺고 있는 도서관의 회원분들 이렇게 아마 강의를 대부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를 제공하는 시간이 우리 학생들에 맞추다 보니까 좀 낮에 돼서 뭐 기존에 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아니라서 시민들의 참여는 좀 저조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적어도 이런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윤리들을 함께 이렇게 배우고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저희 연구소가 오래전부터 다문화 시민 인문학이라는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강의를 해가지고 되게 연구자들이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받는데 요즘 강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소의 연구 성과들을 확산시키고 개인 연구 등 공유 연구를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성을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대개 인하의 가족 여러분들은 인하대학교가 어떤 학교라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천 하와이 그렇죠? 그래서 인하의 정신을 잘 구현하는 연구소가 저희 다문화 융합 연구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와이 교포분들이 우리 학교에 성금을 내서 학교를 만들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을까? 당시에는 뭐 조국 근대화를 위한 그 공학도들이 많이 양성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에 그들의 꿈은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떠나서 꿈을 만들어내고 정착을 하고 또 해외에서 희망을 만들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보태고 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그 대통령이 우리 학교의 초대 이사장이죠. 그 공과는 어떻든 간에 우리 학교 이사장이시고 우리 학교는 그 취지들 하와이 교포들이 낸 성금으로 만들어진 학교라는 그 사명을 학문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특히 사립대학들은 대학만이 갖는 그런 목적들이 있어요. 네, 우리 학교의 목적들이 뭐 이제 프론티어 양성 해가지고 융합적인 인재가 세계로 나아가서 우리의 리더가 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 학교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좀 더 창학 정신에 근접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 공감의 감정, 동정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동정하다 그러면 뭐좀그 말이 누구를 좀 어려운 사람을 돌보거나 할 때 동정이란 말을 쓰거나 그 사람의 처지가 돼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을 동정이라고 하는데 실제 동정의 의미는 같은 동자에다 감정할 때 쓰는 정자를 써요.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고 동정의 똑같은 말은 공감이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싶은 내용들은 연민에 대한 얘기예요. 연민도 하나의 감정이죠. 어, 여기 이제 우리 주로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나 학생분들, 시민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그 공감을 하고 그런 연민의 감정도 우리가 뭐 가엾이 여기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연민의 감정은 실제로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나와 주체인 나와 타자인 그가 동일한 입장을 갖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뭐 시민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그 내용들 자체는 주로 그 연민을 문학과 연결해 가지고 좀 설명해 보고자 싶어요. 저는 문학도는 아니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 왜 문학의 영역에서 얘기를 할까라고 궁금하신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저는 한 25년 가까이 그 사회과학을 했고 또 그 사회교육과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사회교육과 학생들은 그 사회에 나가서 중고등학교급의 사회를 가르치죠. 그 사회를 배우는 학생들이 진로는 주로 그 대학의 사회과학대학에 진출하죠. 우리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라 했을 때 사회과학 그런 법, 정치, 경제, 뭐 사회, 뭐 이런 심리, 또 뭐가 경영, 경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의 범주에 들고 사회과학은 인간 둘 이상이 모여서 만든 사회에 대한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실 문학하고 되게 격리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회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시민성인데 그 시민성의 핵심이 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라든가 뭐 합리적인 부를 분배해야 된다든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그런 행동, 행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그 사회과학에서 일부의 그런 학파들이 감정의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해요. 그래서 뭐 감정 노동이라든가 이런 연구하는 팀이 있지만 감정이 사회과학으로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이 연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025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문적인 탐구를 하고 있죠. 그럼 왜 사회과학자가 연민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수많은 그런 그 학생들, 그런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우리 사회교육과에서 민주주의를 실제로 가리키는 학과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학교에서 가리켜요. 그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과학적인 그런 그 지식이나 사회과학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의 어떤 시민성을 높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수많은 그런 사회과학을 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가거나 또 학문 탐구를 하거나 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러면 좀더 그 민주주의에 진보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많이 증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구나. 사회과학의 어떤 개념의 문제라든가 개념을 실천하는 문제의 본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감정의 문제들이 터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얻어낸 거는 그리고 오래지 않고 2022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책을 하나 읽게 됐어요.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마샤 누스바움의 책을 읽으면서 또 우리 연구실 학생들한테도 스터디 자료로 그거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 미국에 이번에 이제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불행히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두 번째 당선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당선됐을 때 미국의 지식인들이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미국이 어떤 전 세계의 평화의 사도로서의 기능을 잃겠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이러면서 어, 어, 이게 전국의 전 세계의 어떤 체제들이 굉장히 좀 경쟁 내지는 냉전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트럼프에 대해서 표를 줬을까라고 한 것을 그 마샤 뉴스바움이라는 사람이 그 정치 철학자인데요.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책을 하나 낸 것이 두려움에 관련된 계보 같은 그런 원제는 그런데 실제로 한국어로는 이제 타인에 관한 연민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거죠. 그 두려움을 누군가가 해소시켜 준다는 거죠. 그 트럼프는 이렇게 모습도 아주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의 두려움, 내 일자리를 뺏기는 거. 다른 유색 인종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주민이 들어와가지고 내 일자리를 뺏는 거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일종이 그 사람의 표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을 그 마샤 뉴스바임이 글을 썼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기는 여러분 아이 때의 경험을 떠올리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죠. 자기 아이나
아니면 지인의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그러니까 우유가 먹고 싶을 때, 모유가 먹고 싶을 때 울죠. 엄마를 찾거나. 그럼 엄마는 어김없이 그, 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먹을 거리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런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곁에 없거나 내가 이렇게 울어도 나에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안 들어왔을 때 아이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계속 이 마음속에 누적이 돼가지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데요. 누구를 혐오하는 왜냐면 나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나한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친근하게 여러분이 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고 두려움이 혐오로 갔을 때 사회적 혐오로 되고 이것은 지속 가능한 어떤 다문화 사회, 또 민주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경향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민이라는 거죠. 그리움을 가져야 된다. 사람과 사람을 아껴야 된다라는. 사람과 여러분 연민 그러면 그런 그 단어에서 풍기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연민이라는 단어를 개념적으로 사전적으로 정의하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연민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만 이해해가지고는 그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연민이라는 것이 그런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마찬 누스바움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오랫동안 사회과학을 하면서 저거를 몰랐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연민이라는 개념을 한번 사회과학적으로 좀 증빙해보고 좀 연구를 해보자라고 했고 2025년도에는 그 타자에 대한 연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해 말에 타자와 연대라는 책을 쓰면서 좀 내가 이런 방향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이제 이 강연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강연의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 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잘 될까요? 김 선생님 네, 공유가 보일까요? 네, 잘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뭐 특별히 제가 파워포인트를 멋있게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냥 제가 쓴 원고를 이렇게 저희 제자가 이렇게 옮겨서 놓는 걸로 눈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자료가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저의 최근에 쓴 책들이에요. 2023년의 타자의 경험, 2024년의 타자와 연대, 2025년의 공존의 사역. 이게 전부 다 타자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사회과학자인 제가 쓴 겁니다. 첫 번째 책은 타자의 경험은 결혼 여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본인들은 타자잖아요. 그, 그 타자의 경험을 우리가 주체인 우리가 타자가 돼서 경험해 보자라는 거죠. 결혼이주 여성들의 생활 세계가 어떤지를 15개 챕터를 통해 가지고 쓴 겁니다. 이 책은 저희 연구소 연구원 분들이 함께 공동 논문 쓴 자료들에서 인터뷰 부분을 뽑아 가지고 책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적응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직장이나 창업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로 그 생활 세계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타자의 경험이라고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책을 어느 분들이 읽을지 모르겠지만 저 책 읽는 사람들이 내가 이주 여성이 돼서 롤을 체인지해 보는 거예요. 역할 체인지를 해서 내가 이 정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주민인 그 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해보자. 결국에는 나와 너라는 개념에서 너와 나라는 개념으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한 책이고요. 이 타자와 연대는 제가 공중과 의미라는 그런 공익법이 만들어서 그 강원도 양구 제 고향에서 활동을 해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아이들 그림도 가르치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그런 치매 예방 활동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내년도 사업이 되겠지만 그런 베트남에 있는 그 라이따이안의 문제라든가 또 베트남 가정 자녀들과 베트남의 청년들의 그런
서로 만남의 장들,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 공존과 이음이라는 법인에서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인을 만들고 3년간 제가 강원도 양구하고 인천 인하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하도 삼촌, 4일은 도시, 3일은 시골 생활을 하면서 그 시골 분들하고 겪었던 그 이야기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그 연구자가 시골에서 주로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하시는 분들과 교류를 나누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정원을 가꾸면서 그 식물들과 작물들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책을 쓴 거예요. 수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회과학이 그런 사회문화 현상을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대안을 내놓는 거를 넘어서 실제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 사회과학자가 경험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글로 쓴 거고요. 공존의 사약은 우리 학교에 그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그 교양 강좌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그런 강좌명을 가지고 행해줬던 수업이거든요. 저하고 오영석 교수님이 팀스팅으로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책이 10년 넘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그 굵었던 분량을 좀 빼고 정말로 좀 그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새롭게 구성한 건데 이 책 모두가 다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타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연대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연민하는 그들과 연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타자는 정말로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나 소수자를 의미하는가. 뭐 이런 일련의 어떤 질문들을 여기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자와 연대하기 위해서 연민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연민기호라고 좀 표현도 하는데요. 좀 학문적인 내용들은 좀 원고에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기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주로 다 빼고 그냥 편하게 말로 하는 그런 어, 뭐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고가 총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장 사장이 이론적인 부분들이 다 빠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도 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문학과 문화의 접점이에요.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문학만이 인간 종만이 지니는 어떤 가치 체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학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런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과연 문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문학을 할 줄 알 감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감성이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타자에게 그런 부분만 가만히 생각했을 때 저는 인간만이 지니는 그런 고유한 가치가 문화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창조하는데 그런 문학들이 기여하지 않 인터넷 사정이 잘 안 좋은가 봐요.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인터넷이 잘, 갑자기 처리. 연구실에서 지금 이제 다시 됐죠? 되나요? 네네네네네. 아직, 속도가 아직 안 돼. 네, 갑자기 나가 아웃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돼요? 잠깐만, 네, 아직. 잠깐만 기다리세요. 인터넷 다시 잡아볼게요. 지금 어때요? 아직. 제 연구실인데, 연구실 인터넷인데, 왜 안 잡히지? 지금 어때요? 아직, 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잘 보이는데, 지금? 네, 보여요, 교수님.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문학 얘기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문학만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가치 체계일 수 있다.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뭐 양심이나 그 시대의 문화를 읽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 그 한강 선생이 그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에 글쓰기에 대한 문학에 대한 그 제 탐구들
많이 일어났죠. 최근에 뭐 AI가 도입되고 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하면서 쓰기에 대한 뭐랄까요 간과들이 있는데 그 재조명받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쓰기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사회과에서는 실천이라는 개념, 프락시스라는 개 어, 그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리터러시 개념 속에는 실천의 개념들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학교 인터넷 사정이 같지 않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마이크, 학교 인터넷이 사정이 안 좋은데 잠깐만요. 지금 내가 네.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연결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네. 지금 현재 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시 217호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를 바꿔서 아니 지금 안 네. 돼가지고 영수, 지금 핫스팟으로 연결해가지고 네 지금 들릴까요? 네, 잘 들립니다. 교수님. 다시 공유할게요. 우리 학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지금 보이나요? 네, 교수님, 이제 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문학을 아까 읽어내는 거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학을 통해서 그 실제 문학에는 그런 뭐 소설 같은 경우는 가상적인 얘기도 나와 있고 그러지만 그런 허구의 얘기가 완전히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어떤 그 허구지만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학은 어떤 개인이나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또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사회 과정을 파악하는데 전 지침을 준다고 생각해요. 한때 그 국어교육과하고 사회교육과 교수님들이 문학과 사회학의 만남이라는 그런 그 수업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텍스트 속에서 등장하는 사회적인 것들을 같이 함께 그런 파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도 제가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 문학을 읽어내는 것 자체가 그 뭐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그 집단의 구성원의 사회 과정을 파악한다 그러잖아요. 한강의 소속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 소설의 내용들을 보면 그 우리의 어떤 사회와 과정들을 과거 또 현재의 사회와 과정들을 그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그 사회의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 같아요. 그래서 문학 기호를 생산하는 기호 발신자. 좀 이제 좀 여기 그런 학문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기호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기호 발신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을 해당 사회의 맥락에 연결시켜 텍스트로 생산해내는 과정이 있겠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소설가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그 작품 속의 여러 기호들을 녹아내서 자신의 경험 또는 상상력을 해당 사회의 맥락에 연결시켜서 텍스트를 만들어내겠죠. 직조하겠죠.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하나의 과정은 그 만들어진 텍스트를 기호 수신자, 독자 또는 청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발신자로부터 즉 작가로부터 생산된 텍스트를 읽어내는 수용과 해석의 기호 과정을 수행한다라고 봅니다. 이게 일련의 한 기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작품이 탄생이 되면 여러분들 뭐 책을 썼다, 논문을 썼다 그러면 논문을 쓴 연구자가 있지만 그걸 읽어주는 유통되는 거죠. 유통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야 한 단위의 기호 과정이 어, 수행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지점 자체가 이런 기호 발전즉 작가의 경험과 상상력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좀 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초국적 이주자, 최근에 이제 초국적 이주자의 증가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문학 텍스트 역시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그런 연구를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뭐 소설, 시, 뭐 이런 문학 작품들이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물론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꼭 이주민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 문학 작품 중에서 사자를 다뤘던 그런 작품들은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주민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룬 것들은 우리가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문학 텍스트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사회가 그 다양한 그런 그 존재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문학에서 그려지는 그런 세계도 다양성들이 포괄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문화 다양성을 표출한 그런 사회문화 현상이 어떻게 문학 텍스트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이 문학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느냐는 저는 이 우리나라 사회를 그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인가 제가 중앙대학교의 강진숙 교수하고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나타난 다양성에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성 지수가 아주 미흡해요. 우리나라의 그런 방송물에 나타난 드라마라든가 그, 그 뭐 뉴스라든가 이런 방송물에 나타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어요. 양적 연구와 질적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죠. 먼저 그 미디어를 생산한 텍스트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뭐 PD라든가 뭐 이런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의 다양성이 굉장히 적수요. 다양성 지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의 다양성들이 적기 때문에 그 표출되는 텍스트, 그다음에 그 텍스트 안에서 배우들이라고 할 수 있는 탤런트들의 어떤 그 다양성의 그 폭이 넓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미디어에 담겨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2015년인데, 물론 그 사이에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학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에 대한 점이 우리나라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학 텍스트는 언어의 향연이 될 수도 있고 문화 교류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에 감동을 선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글귀, 뭐 좋은 시 이걸 보면 급격히 그 감동을 받죠. 그 지점이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어떤 시나 그 뭐 소설의 어떤 대목이라든가 이걸 보고 감동 받으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나 혼자만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우리 여기 화면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화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막 그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도 잘해주시고 그런 분들은 아까 그 첫 페이지에 있는 책들이 보였죠. 책. 그 책을 하나 선물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인하대 강번영이라고 쓰신 우리 강번영 선생님, 강번영 선생님 어디 계세요? 있으시죠? 네, 네. 네, 네. 최근에 어떤 책이나 시나 무슨 문학 소설 작품을 보고선 딱 감동이 막 갑자기 확 들어서 그뭐 소름이 끼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마음이 울컥했거나 그런 구절이 있었나요? 아, 그 정확하게 구절을 이렇게 떠오르진 않지만 아무래도 그 김영순 교수님의 양구일지를 항상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고 기분이 항상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양굴지에서 어떤 대목을 지금 내가 질문한 요지는 글귀나 뭘 보고선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뭐, 뭐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그 교수님께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꾸몄던 게 그 양굴지에 있었거든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걸 보면서 아,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교수님께서 약간 그 산타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되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보면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저에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학문적으로 다양한 선물을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선물을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좀 감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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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크리스마스 때 저희 강원도 양구 저희가 사는 동네가 38가구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집이 딱 두 집이에요. 교회에 그 장로님이 한 집 있고
저희 집 있고 대부분 다뭐 교회를 많이 안 다니시는데 근데 저희가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어두운 그 시골 마을을 좀 환하게 좀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할머니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 물론 이게 태양광으로 설치했거든요. 트리를. 근데 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태양광으로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 집도 해줄래? 우리 집도 해줄래? 해서 새 집을 저희가 트리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지금 양구일지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양구일지는 그런 연민의 마음들을 좀 글로 많이 표현했다. 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런 부분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타인들에게 내가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 뭐 이렇게 사랑하는, 애정하는 애인 이애이, 뭐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거. 가 되게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애인들에게 애인이라 하면 여기서 복수를 표현했는데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뭐 나랑 피를 나눈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또 제2차 사회화 기관에서 같은 직장, 같은 연구실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저희들이 연민이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연민이 느낄 때 우리 사회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식구나 어떤 문학 작품이나 여기서 뭔가 이렇게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들.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꼭 시나 이런 문학 텍스트 속에서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우고 있는 또 애완동물들도 있을 거고 반려동물도 있을 거고 우리하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민의 기호가 확장이 돼야 된다. 우리 사회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학 텍스트는 나와 차이가 있는 개인의 삶을 그 텍스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안내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문화와의 접점을 만들어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농촌에서의 생활, 귀촌의 생활,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를 동경하죠. 동경만 할 뿐이지 잘 접근하기 되게 힘들어요. 실제 제가 생활해 보니까 어려운 점도 되게 많습니다. 매일 뭐 책 읽고 논문 쓰고 했던 사람이 가서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손에 그 관절염도 생기고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육체적인 그런 힘든 것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이나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감동도로 인해서 사람이 이게 그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텍스트 속에서 가슴을 뛰게 하는 다채로운 감정의 기호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꼭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그 안에 어떤 기호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 해석하는 내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진 않아요. 작품은 동일한데 해석하는 사람들, 그걸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작가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연민의 기호를 통해서 감동을 느끼게끔 하고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선사할 수 있는 장치를 넣는데도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건 유명한 그 롤랑 바르트 기wak자죠. 프랑스의 기wak자의 그 한 단어인데 이 단어에 느껴지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한번 정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그 우지연 있나? 우지연 선생? 우지연 선생? 내가 자꾸만 사람들이 안 보여서. 네, 우지연? 교수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파요, 그 사람이 아파요. 응? 나는 그 그, 사람이 아프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아픈 것 같은데요? 아픈 거 같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조용한 시간에 혼자 한번 내가 그 사람이 아프다를 이렇게 한 문장을 했을 때 그 밀려 들어오는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연민기호에 민감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연민기호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민기호에 민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저 문장은 문장으로 봤을 때 틀린 문장이죠. 나는 그 사람이 다 주어로 쓰인 말들이기 때문에 잘못됐지만 나는과 그 사람이 거의 동격으로 놓여 있는 말이잖아요. 이건 이제 사랑의 단상이라는 그런 에세이집에 그 등장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나하고 동일하거나 신체 일부로 동일한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아플 때, 또는 뭐 동료나 또 이렇게 애정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픔이 정말 나한테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가슴 깊숙이 사랑하는 이를 향한 연민이 이 말을 들으면 용서 좀 치죠.
이 문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일부로 동일했다라는 점. 근데 문장의 어법이 파괴되었지만 이 짤막한 문장은 기존의 사랑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그 관조적인 공감, 우리가 공감을 넘어서서 나와 타자의 절대적인 연민의 표현으로 우리가 읽힐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문장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아프고 이를 온몸으로 기억해내려는 단 하나의 진실한 문장이다. 그러한 진실한 문장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장들은 그냥 우리가 단어를 좋아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번뇌와 고민과 또 실험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만 저런 문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루어진 문장 속에서 우리가 진실함을 찾았기 때문에 감동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봐요. 그림을 보는데 정말 저 그림이 대단한 명작으로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 그림이 명작으로 익혀지지 않죠. 나도 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림 하나는 모방한 거죠. 원본은 아니잖아요. 그 원본이 갖고 있는 그런 아우라들, 그런 원본적인 아우라들이 나오려면 그 작가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와 번민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연민의 감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고민과 고뇌와 이런 연습을 가져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잠깐만, 공유가 왜 중지가 됐네요. 잠깐만, 갑자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현실에서 있을 수 있을까? 되게 불가능한 얘기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학은 이런 세계가 정해진 어떤 불가능과 개인적 인식, 개인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뭐,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그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플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개인적 인식의 불가능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학 텍스트는 이러한 텍스트의 읽기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어, 자기가 갖고 있는 또는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를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문학 텍스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경계들을 그 텍스트를 통해서 넘을 수 있는 거죠. 나아가 또 우리를 가둬두는 문화로부터 다른 문화와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다른 문화의 가치와 생각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다. 이게 꼭 다른 문화뿐만 아니라 타자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그런 가치와 생각을 서로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 텍스트는 다양성을 확장시켜주고 다른 문화와 다리를 놓아주고 그다음에 또 문학 텍스트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합니다. 뭐 또는 열정과 사랑, 아픔과 희망, 연민과 열정 기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웃게 하기도 하고 울게 하기도 하고 희망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무엇보다 문학 텍스트는 우리의 기쁨, 슬픔, 사랑 등 감정의 꽃을 피워서 문화와의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문학 텍스트의 힘을 저는 믿고자 하고 그런 문화 다양성을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근데 여기서 문화 다양성을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건 우리 강연에서는 안 합니다. 이게 학술적인 부분이라서 단지 연민교를 품 문학 텍스트 읽기에 대해서 뒤에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교학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눈치 빠른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문화교학이라는 것은 교학적으로 문화를 분석하고 유통하고 해석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게 문화교학은 문화인류학의 특히 구조주의 문화인류학의 핵심적인 이론을 제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문화 안에 여러 기호들의 어떤 대립하고 기호들의 유통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를 읽어나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봅니다. 문화교학이. 근데 이러한 문화교학은 우리에게 처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기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호 사용자라는 게 꼭 작가만이 아니라 나도 기호 사용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뭐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무슨 글을 쓴다거나, 내가 레포트를 낸다거나, 내가 바라하는 모든 걸 행하는 사람이 기호 사용자야. 근데 그거를 듣고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호 수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호 발신자, 기호 수신자를 우리가 합쳐서 기호 사용자라고 합니다. 이런 역할을 행하는 사회 구성원하고
문화 간의 역학관계를 잘 읽을 수 있는 학문적 기제가 바로 문화기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증폭되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솔직히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잘 살펴보면 그 뭐죠? 이주민 밀집 지역도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전철이 타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우리하고 다른 모습을 한 이들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또 마트 가서도 그렇고 또 특히 이 연수동이나 부평 쪽에 사는 분들은 매일매일 많은 이주민들을 만날 거예요. 하물며 이 연수동에 있는 초등학교 두 개는 70%가 넘어요. 그 이주민의 자녀들이 70%가 넘는다는 거죠. 문남초등학교와 한박초등학교는. 중학교도 벌써 4, 50% 넘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주민 밀집 지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의 환경하고는 굉장히 다른 환경들이 다문화적 환경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인식 또 감수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 강연을 하면서 다문화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어떻게 통합해 가는가 이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를 제가 좀 잠깐 요 텍스트에서 벗어나서 정치 얘기 좀 하고 싶은 거 중에 하나가 정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우리는 내가 바쁘고 여러분들이 다 바쁘잖아요. 직장인도 있고 나는 교수로서 바쁘고 그러니까 내 뜻을 갖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직업 정치인들을 선발해서 내 대신에 정치 참여를 해달라.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이 직업 정치인으로서 나는 내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그들이 월급을 주고 그들이 우리 일을 해주는 거야. 실제로 봤을 때. 근데 원래 정치의 핵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통합이에요. 통합. 경제는 부의 그런 합리적인 분배에 있어요. 경제는. 정치는 모든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에요. 정치를 가르게 하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와 정책, 행정체계 이런 것들은 통합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통합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체계들이야. 시스템인 거지.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체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있어요. 이 구성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의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의해서만 그 사회가 유지되지 않아요. 사회가 유지되려면 그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넘어선 체계라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돼. 그게 경제, 교육, 의료, 보험 이런 것들이 체계야. 이 체계 속에서 똑같은 우리 같은 동료들의 구성원들이 가가지고 그 일을 해요. 체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관료제, 공무원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 그들은 우리가 주는 월급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 생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 누가 주인인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걸로 그 생활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통합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작금의 정치는 그런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강연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뭐 싸우려고 만납니까? 아니죠. 강연의 유익함이 뭘까?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 그래, 우리 삶과 저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만큼 결부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에서는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저희 교수님이 그냥 뭐 이상적인 얘기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상적인 얘기 잘 안 합니다. 이상적인 얘기 하더라도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경험한 바를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강연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보다는 그쵸 무슨 체계 뭐 정치 체계 행정 체계 이런 거보다는 중요한 건 인간 개개인이 지니는 감정과 윤리를 놓고해야 되고 호소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그런 어, 사회 구성원이죠. 사회 구성원의 그 눈높이 거기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체계하고 생활 세계가 늘 같이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맥락에서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의 감정을 포함한 개별성을 존중하는 윤리를 실천하는 데 중심을 두는 게 바로 상호문화주의예요.
그래서 상호문화주의는 타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개방적 자세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상호문화라는 것은 내 문화가 우수해, 너 문화가 우수해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어떤 각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의 감정이 교류하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호문화는 개인이나 다른 문화의 집단이 성공적으로 융화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개인과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이 지향하는 의미가 양면성을 지니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러한 양면성이 하나의 의미로 통일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고 적응과 교육 과정과 같은 문화이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박사 연구자하고 우리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전임연구원이 2023년에 상호문화 실천이라는 개념을 좀 개념화한 그 문장이 있어요. 상호문화 실천이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성찰을 통해 공존사회를 모색해가는 사회적 변형 운동이다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호문화 무슨 소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것은 바로 상호문화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럼 상호문화 실천이 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다양성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또 자신이 성찰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공존사회를 모색해 하는 사회적 변형 운동이라고 좀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죠. 지금 탄핵을 중심으로 뭐 탄핵을 반대하느냐, 탄핵을 찬성하느냐에 대해서 갈라져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어, 각 지역에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는 강남과 강북이 존재하죠. 어, 그 서울에만 강남과 강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천에도 강남은 송도, 강북은 송도 이해이죠. 저기 부산도 해운대구는 강남, 해운대구가 아닌 데는 강북. 대전도 둔산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든 우리나라에는 강남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그 장소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저는 그 자기가 삶을 살고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구별하는 거 있죠. 구별짓기. 이런 구별짓기를 넘어서야 되는 것들, 저는 이런 구별짓기 넘어서는 것들이 난 저는 상호문화 실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지구상에 와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상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 헐벗고 태어났죠. 아무것도 안 입고 태어났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도 수의 하나 걸치고 가죠. 우리에게 그 사이 주어져 있는 거, 그 삶의 생애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행복이라는 개념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좋은 직업, 좋은 월급, 뭐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서 이 좋은 뭐 절대적인 좋음의 가치라는 것들은 다 경제적하고 결부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뛰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다 인간이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긴 과정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여기 사후문화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피를 나는 그런 피부치기에 많은 사람들과 그런 연민의 감정들을 여기서 연민의 감정하고 그런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은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연민의 감정이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그 차원이 훨씬 더 높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호문화 실천의 개인적 차원의 성찰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기초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호문화 실천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 이런 얘기 제가 해요. 기존의 단위민족, 단위문화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타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상호문화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는 행위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은 서로 문화 집단 간의 능동적인 사회적 작용 행위이다. 사회의 제도적 주체들, 뭐 지방이나 중앙정부, 여타 관련 기관이나 조직들이 이주 집단의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필요를 위한 자원과 복지를 제공하고 교육과 사회 참여를 위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공존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적 차원에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권리를 존중하며 세계 시민적 정체성을 가지고 타문화권과 연계된 국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국가 간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좋은 말을 다 가져다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 연구를 할 때 FGI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팀에서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쭉 검토하고 나름대로 주제를 세워가지고 토픽을 세워서 이거를 연구하는 상호문화 관련된 연구하는 한 10여 명의 학자들과 FGI를 통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합집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들이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상적인 거죠. 실제로 이거를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루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지표가 설정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사회과학은 이상을 던지고 현실 속에서 문제를 탐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상으로 가는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한 상호문화 실천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민의 감정은 개인을 넘어 사회를 지향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민의 감정이 개인적인 거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까도 제가 연민의 감정에 대해서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연민의 감정들이 개인과 개인 간의 감정으로만 보면 곤란하다. 결국에 우리가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연민의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뉴스바움에 대한 얘기를 좀 여기서 다시 좀 나오는데요. 두려움의 군주제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번역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금 더 요 얘기를 하면 당시 미국은 현재 미국의 과거와 달랐다. 지금 미국이 여러분이 아마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흑인 차별이 대단히 심했었어요. 근데 이미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 명문대학 학생의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요. 누스바움 인간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차별의 독성이 오염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철학의 본산이며 뭐 이성주의가 특세했던 독일에서도 나치즘이 나올 수 있었던 점을 누스바움이 자기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 그게 철학이라는 게 이제 개인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 또 합리적 이성에 대한 그런 접근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실천적인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실전적인 방향으로 간 경우도 있긴 있었죠. 어, 막스 베버라든가 칼 막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철학적인 개념들을 사회에서 실천하려고 실제 그런 칼 막스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이성주의들이 상당히 뛰어났던 독일에서 나치즘이라는 것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전 세계가 이 나치즘, 즉 파쇼이즘이라고 하는 파쇼주의의 한 형태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그런 국가들에서 이 파시즘에 대한 어떤 찬양, 파시즘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 지금 뉴스바움이 지적했던 부분들하고 같대요. 뉴스바움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아이는 걷기는커녕 기지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글로 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아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먹여줘야 되고 이거 뭐 아까도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기존의 사회와 이론하고 달리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사회와 이론은요. 1차 사회과학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역할을 배운다고 해요. 2차 세화기관은 학교나 뭐 군대라든가 직장들이 2차 세화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기존의 사회와 이론과는 달리 누스바움은 인간의 독재적 성향은 바로 유아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되게 흥미롭죠.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자들이나 일반 사회학자들은 대부분 다 사회화 이론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인간의 성장을.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하게 뭐랄까요 두려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 철학자가 두려움도 하나의 감정인데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이게 정치 철학은 정치학이거든요. 철학자가 아니고 원래 정치학인 거예요. 정치학자가 그런 사회과학자잖아요. 근데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점에 좀 이제 우리가 뭐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유아기 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움직여줘야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는 알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러나 아무리 성실한 부모라 하더라도 피곤하게 해줄 수 있고 점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음식을 하기 위해 자리에 비울 때. 그 책에서 나온 대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기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무방비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 질러 도움을 요청하죠. 누스바움은 이 시점에서 아기가 느끼는 감정을 두려움으로 표현했어요. 사실 요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인적인 부분이 두려움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 그 자유권, 그다음에 그 참정권, 자유권은 알죠. 자유 이동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고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사회권이 있어요. 이 사회권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우리 국가를 대상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게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번에 산불이 난 많은 그런 이재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누스바움은 이 점에서 아기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을 표현했고요. 이처럼 두려움은 인간이 태생학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하지 못했죠. 그래서 두려움이 왜곡된 방식 확산되고 사회 문제의 원인이. 왜냐하면 이러한 그 두려움들이 비이성적인 분노, 누구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이성적인 분노와 혐오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이주민, 쟤네들은 내 일자리 다 뺏어가고 있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분노하기도 해요. 물론 분노는 항상 나쁜 것만 아니고 선의의 분노는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러 들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별다른 효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나 그 혐오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원초적 수준의 혐오감은 내 생명에 해가 되는 것에 대한 방어 기제에 가깝다. 뭐 대변이나 썩은 우유에 대한 혐오. 이것은 여러분 냄새 나는 거라든가 썩은 우유 마실 때 그 좋지 않은 거는 혐오감을 주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가 이거 썩은 냄새가 나니까 섭취하지 못하도록 기제가 발동되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혐오, 이게 만들어진 혐오는 왜곡된 상태로 투영될 수 있어요. 이 중 우리가 무슬림 신자들에 대한 혐오가 대표적인 사례죠. 무슬림의 교리를 보면 되게 평화로운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무슬림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전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독교 내에서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것이 없느냐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테러에 가담하는 무슬림은 전체 무슬림이 매우 극소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무슬림 전체를 경계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당시에 누스바움은 트럼프에게 느낀 불안감을 혐오라는 부정적 감정과 연결한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중국의 가파른 성장세.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혐중 얘기하고 뭐 중국 공안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선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중국이 내정 간섭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또 공무원들 중에서 중국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런 뭐랄까 이게 무슨 뉴스죠?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단속을 못하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일시하는 감정을 느끼고 불안감과 불안 요인을 추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에게 그 마음이 가거든요. 지금 뉴스밤은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트럼프는 이런 맥락을 잘 이용하여 여론을 장악하고 드디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뉴스밤은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뉴스방이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감정들은 모두 불확실성에 기인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어 질병을 일으키지만 희망은 긍정적 에너지를 퍼뜨리죠. 자, 희망을 하려면 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어떤 현실이 두려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강력한 누군가를 원하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강력한 걸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강력하다고 생각할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 깊이 파고들어 질병을 일으키고 희망은 긍정적인 에너지 퍼뜨리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신체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희망은 그저 공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유용한 희망이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신의 희망을 실천으로 옮겨 인종차별을 혁파했던 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장기간 이어진 억울한 수감 생활에도 온 국민을 감화시켜 나라의 미래를 바꾸었 희망은 그저 희망으로 머물기보다는 실천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두려움의 편에 있어야 될까요? 희망의 편에 있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은 자꾸만 모일수록 희망스럽고요. 두려움은 모일수록 자꾸만 혐오감이 됩니다. 누스바움이 내린 결론은 바로 연민입니다. 연민이야말로 희망을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감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민은 우리의 마음을 타자를 향해 열어주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죠. 감정의 문을 열어주고 마치 주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타자에게 연민이 가득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겸손함과 친밀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돌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나섭니다. 저는 이 글들 중에서 뉴스바움의 글들이지만 뉴스바움이 이러한 걸 실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실천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이 이 학문적인 글들이 진리에 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요? 아마도 우리야말로 적절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감정을 인정하고 행동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자연스럽게 누군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충동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나와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와 가족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넘은 그런 부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동창회, 뭐 동호회, 수많은 그런 인연의 관계들로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자를 왜 돕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서 그의 고통이 줄어들면 우리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돕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맞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왜 어려운 사람들 를 돕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늘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타자는 루저기 때문에 내가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하면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본인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타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어. 근데 그의 고통이 줄어들면 우리가 힘들 때 그 내한 도움받은 사람이 나를 돕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 타자에게 도움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타자의 고통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은 슬픔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을 내가 관찰해. 대신에 나는 그 느낌, 그 슬픔을 느끼지 않고 싶어. 그래서 그들에게 연민을 갖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도. 셋째, 타자의 고통과 연계되면 또 다른 타자의 고통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듣고 싶어. 근데 자꾸만 꼬여. 이상하게 또 다른 타자들의 고통을 계속 내가 느껴야 하는데 그게 두려운가요? 이런 세 가지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타자에게 연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연민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연민을 만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사회 문제의 중심에는 연민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를 뽑아준 우리 유권자들을 연민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이익에만 열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식당을 좀 일하다가 식당을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북적거렸던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좀 잔인할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문 닫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피폐한 삶을 살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사회 문제는 연민의 부족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연민
갖지 못하게 연민기호를 담은 문학 텍스트를 읽도록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선생님, 시간이 다 됐나요? 교수님 4시, 4시까지입니다. 한 시간 있구나. 45분까지 음.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연민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실천하는 권유하는 일련의 연구를 제가 그 연민을 연구하면서 좀 그 뭐 연구자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했는가 좀 보니까 몇 사람을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고연범 2015는 토론할 때 연민과 같은 감정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문학적 상상력이 공적 합리성의 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뉴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검토하고 감정의 인적 요소를 통해 감정이 단순히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함적 판단과 연결될 수 흥미로운 거야. 감정이 대부분 감정을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논문에서는 감정이 그런 연민이라는 감정이 함적 판단과 연결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거잖아요. 되게 흥미롭죠. 나아가 그는 문학과 연민의 관계를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 독자에게 타인의 삶을 상상하게 하여 연민을 자극하고 가치관을 성찰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 추론이라는 개념, 코덕션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독서 토론에서 윤리적, 정치적 함의를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에 따르면 연민은 고통의 심각성 인식, 부당함에 대한 인식, 자신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공감 등의 세 가지 인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문학적 상상력과 도덕적 판단의 관계는 펜시라는 공상과 은유적 상상력을 통해서 독자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라고 정의했고요. 유적 선활의 2024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데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시민 교육의 토대로서 감정의 중요성을 탐구하였다. 이게 감정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사회과학에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누스바움의 역량 이론 중 감정 역량을 중심으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 세계 시민성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세계 시민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가치, 태도, 행동을 함양하는 걸 목표로 하기에 감정은 세계 시민 교육에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적 실천을 촉진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연민과 사랑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대하는데 중요한 감정으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두려움, 시기심, 혐오, 수치심은 타자를 배제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감정은 개인의 편협한 사고를 강화하고 세계 시민성 함량을 방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즉 두려움, 시기심, 혐오, 수치심들은 오히려 타자를 배제한다는 거죠. 오히려 연민만이 타자하고 연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민의 그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문학 텍스트 우리가 많이 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통해 타인과의 연대를 형성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이 그런 그 연민을 통해서 연대를 하라는 개념의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타인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타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하여 세계 시민성을 강화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누스바움은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감정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타인의 삶을 서사적으로 상상하고 이게 서사적으로 상상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타인의 삶을 그냥 눈으로 보거나 드라마로 보거나 만화로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읽는 거죠. 타인의 삶을 서사적으로 보는 건 내가 그 사람의 서사를 읽어서 그 사람의 내러티브를 나의 내러티브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연민과 사랑을 기르는 교육이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경험하고 차별과 혐오의 감정을 줄이는 활동을 통해 일상적 다양성을 통한 보편성과 정상성을 허무는 것이다. 허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감정은 세계 시민성 함량의 필수 요소이고 연민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감정 교육은 차별에 대한 대항력을 길러준다. 누스바움의 감정 이론은 세계 시민 교육에서 도덕적 윤리적 실천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왜 이 논문들이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그 좀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계획들, 그 연민의 그런 사회 과학이 어떻게 그 연대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타인과 어떤 일을 할 때
그 같은 일을 도모하는 그런 그룹을 우리가 연대라고 하죠. 사회적 연대라고 합니다. 연대를 만들어낼 때 연민이 전제되지 않으면 연대를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공존과 공존의 그 인문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다문화사회 공존의 인문학. 그 수업에서는 연극을 실제로 하거든요. 전혀 잘 모르는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그 16주 동안 같은 주제로 연극을 하나 합니다. 근데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어떤 그 연민의 감정들이 있어야만 연극하는 행위가 연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 연극 제목을 달고 배역을 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거죠. 그 배역을 정했으면 그 배역을 본인들이 소화해야 되니까 그 주로 주제는 이주민에 대한 주제예요. 근데 이주민과 어떻게 그 하나의 그 주제를 놓고서 한 15분짜리 연극을 만드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대본도 쓰고. 근데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주민의 삶을 텍스트로 봐야 되거나 논문을 봐야만 내가 만약에 베트남 유학생의 배역을 맡았다 그러면 베트남 유학생에 관련된 글들 또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논문을 알아야만 내가 베트남 유학생의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텍스트를 읽는 순간 내가 연민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베트남 사람이 돼 보는 거죠. 베트남 유학생이 돼 보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민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의 역할을 내가 온전히 나한테 기록했을 때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문화화 교육도 1학년 학부 수업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팀을 이루죠. 팀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요소를 통해 다양한 뭐 남녀 또 뭐 기숙사 자취 뭐 지방에서 오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이런 거 다양성들이 가장 많게끔 해서 팀을 이뤄요. 그 다양성이 많은 것은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분열되거나 이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다양성이 많은 집단들이 그 서로 통합이 되면 그 단위성 있는 집단보다 훨씬 더 큰 그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달성한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후자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대부분 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단일한 민족 속에서 다양성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다양성 어떻게 통합하느냐, 어떻게 통합해서 연대를 해가지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기로에 있지 않는가?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특히 우리 다수자들이. 뭐, 우리가 훨씬 많은데 뭐 걱정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다양성을 우리가 배워가고 사회 통합을 그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 속에서 타자를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연민이라는 부분을 좀 제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혹시 남은 시간에는 뭐 이렇게 좀, 질문이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해주신 연민의 문학, 연대의 문학, 참 흥미로운 주제인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상담할 때 그림책을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그림책의 주인공과 감정으로 정서적으로 하고, 내가 그들을 통하여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를 치료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연대까지도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께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교수님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질문이 아니, 없으실까요? 아니, 어려워가지고 질문 안 하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누가 그러면 우리 사회 보시는 김 박사님이 누구를 탁 찍어서 하라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우리 배구인 선생님, 네, 또 작가이시기도 하고 글도 쓰시기도 하시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뉴스범의 연민에 관한 이야기, 그 연민은 어쩌면 두려움, 그리고 혐오, 그리고 불안,
그것들과 대립된 그런 방향성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연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 보호, 나의 어떤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회피를 하거나 혹은 그 두려움 앞에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그 두려움 앞에서 대항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텐데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너무나 클 때, 그럴 때는 자포자기를 한다거나 절망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할 텐데요. 이런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약자에게 연민이 있을까? 질문을 바꾸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존재 안에 연민의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정리가 그러니까, 됐을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죠? 네. 네, 잘 들립니다, 교수님. 질문이 되게 그런 훌륭한 질문인 것 같은데, 김지선 박사하고 뭐 이렇게 짠 질문 같아. 이런 어려운 질문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민의 대상인 누군가도 그 사람이 그런 약자의 자리에 있거나 정말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연민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정해 봅시다. 가끔씩 보면, 얼마 전에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라든가 그런 여러 그런 국가적인 재난들이 사회적인 참사로 이야기되고 있는 재난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에다 남길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 문자로 마지막을 이야기한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고라든가 사태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찾는다 그래요. 그게 이제 연민의 가장 최소치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약자의 자리에서도 당연히 그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연민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자기가 이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본인이 사랑해요라는 한마디가 바로 연민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연민의 표현이겠지만 그렇게 사랑해요라고 할 대상이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연민하고 있고 아주 최소한의 연대를 가족하고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죽음은 누구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강의에도 했는데 죽음은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결론이죠. 누군가는 다 죽음에 이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100년 이후까지 살 수 없죠. 그러면 그 살아있는 생애 동안 정말 열심히 연민하고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뭐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문화 융합연구소를 만들고 다문화 교육학과를 만들고 또 공중과 이음 정년 이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공중과 이음 만들고 이러한 그런 강좌를 인하대학에서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제가 생각하는 연민의 사회적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뭐 죽음이 저에게 찾아오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죽음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문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의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자기에게 언젠가는 그런 서리처럼 죽음이 찾아올 때 자기의 생을 후회하지 않고 나는 나만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고 나는 타자와 연대를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과학자들이니까 우리 사회과학에 지금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연구들 해보면 사회과학에도 어떤 감정의 부분들이 들어오고 연민에 대한 연구들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런 사회과학들은 주로 현실 생활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라든가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인간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원초적인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면 형성할수록 사실 사회과학의 기능은 약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감정의 어떤 변화,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적절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지 못해서 적절한 답을 정말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민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정말 많이 돼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순 교수님 특별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4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차 강의가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